이번엔 꽤나 특별한 첫 등장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에서 깨어나는데요. 끔찍한 악몽 속에서 가위에 눌린 줄로만 알았죠. 정신이 아득해지던 그때 비좁은 방구석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더니 해질녘에 오래된 수풍경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면에 상태창이 떠오르고 사용자명은 용의 알, 란이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모든 능력치나 아이템에 대한 설명은 레벨 1짜리 안내 콜센터 스킬이 담당하며 레벨업 할 때마다 알려주는 임무도 겸하고 있었죠. 우리의 주인공 용이 이게 게임이냐고 멍하니 묻자 그 목소리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레벨 1 안내 콜센터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답하는 기능이 없다는군요. 그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또 여긴 대체 어디냐고 캐묻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고장난 기계청. 똑같은 대답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죠. 너무 걱정한 나머지 우리 용은 알껍데기 안에서 너무 심하게 꿈틀거렸고 그 바람에 대굴대굴 구르다가 거무 꼭대기에서 땅으로 자유낙하하고 맙니다. 그 덕분에 충격 저항이라는 내공 스킬을 터득하게 됐죠. 체력이 쉴 새 없이 깎이는 것 외에도 그는 사고뭉치라는 칭호까지 덤으로 얻게 됩니다. 딱 집안 말아먹을 놈 같은 칭호에 걸맞대 불쌍한 알은 계속해서 비탈길을 굴러내려가 하마터면 호수 바닥에서 로그아웃할 뻔했죠. 물가에 서서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정말로 자신이 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기겁하고 맙니다. 패닉에 빠질 만도한 너무나 타당한 이유였죠. 하지만 시스템은 이내 그에게 팩트 폭력 한 방을 날립니다. 사실 그는 용의 알, 란으로 F등급의 생물이며 제대로 된 용으로 부화하지만 너무 일찍 깨지면 그대로 죽어버린다고 하죠. 이 알은 힘이라고는 조금도 없었고 주민은 그를 사고뭉치라는 칭호까지 덤으로 얻게 됩니다. 그 이름값을 하게 딱 집안 말아먹을 놈 같은 칭호에 걸맞대 불쌍한 알은 계속해서 비탈길을 굴러내려가 하마터면 호수 바닥에서 로그아웃할 뻔했죠. 물가에 서서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정말로 자신이 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기겁하고 맙니다. 패닉에 빠질 만도한 너무나 타당한 이유였죠. 하지만 시스템은 이내 그에게 팩트 폭력 한 방을 날립니다.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뇌가 아직 형성되는 중이라 나중에 천하를 두렵게 만드는 거대한 용이 될지라도 지금은 그저 알 하나에 불과해서 미식가들에게는 최고의 에피타이저로 여겨지죠. 모험가들은 고통, 탐험 중에 발견하는 알은 무엇이든 모조리 먹어치우곤 하거든요. 물론 어미용이 복수하러 근처에 와 있지 않은 이상 말이죠. 용과 모험가에 대한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하며 알은 다시 비탈길 아래로 계속 굴러내려갔고 덕분에 필살기엔 구르기 스킬이 레벨 1에서 레벨 2로 올랐습니다. 성장에 대해 말하자면 이 용은 자신이 구르는 방향을 아주 약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시 연습한 끝에 방향을 틀고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이 녀석 아찔한 높이에서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낙하 내성 스키버 불사조 칭호가 등시 레벨 2로 올랐습니다. 이때 체력을 5분의 3밖에 남지 않았고 이 녀석은 자신이 이 낯선 숲속에서 이름 없는 존재처럼 객사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나니 숙련 덕분에 체력이 회복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린 녀석은 다시 구르기 여정을 계속했지만 여전히 이 삶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녀석을 언제쯤 이 껍데기가 깨지고 진정한 용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궁금해했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포에. 존재 말입니다. 이 녀석은 자신이 RPG 게임 같은 곳에 떨어졌다고 상상하기로 했습니다. 경험치를 쌓아서 진화해야 하는 그런 게임 말이죠. 비록 알의 형태로 적과 싸운다는데 굉장히 가망 없어 보이긴 하지만요. 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용이 될 뻔한 이 녀석의 숲에서 벌레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녀석의 상태창을 확인했습니다. 그건 대시가 유령 애벌레로 칭호를 알포식자라는 암살자 칭호. 놀랄 것도 없이 그 괴물은 획 돌아서 알 쪽을 향해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알 역시 만만치 않았기에 죽으림을 다해 구르기 시작했죠. 그렇긴 해도 어제 비록 필살 구르기 스킬을 열심히 연습했지만 그는 그저 구르기만 해서는 잡아먹힐 운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생물을 쓰러뜨릴 전략에 하나 떠올렸죠. 절벽 탓에 다가가자 알은 땅속으로 타고드는 척하며 벌레를 절벽 가장자리로 유인한 뒤 기회를 틈 파튼 뒤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는 힘껏 밀어 괴물을 아래로 떨어뜨렸죠. 자신도 함께 떨어졌지만 벌레에 물러난 몸이 푹신한 쿠션이 되어준 덕분에 알은 조금도 금가지 않고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탐욕스러운 마물벌레가 고개를 쳐들고 기묘한 에너지를 뿜어내자 알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벌레는 결국 털썩 쓰러져 정말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승리 덕분에 승자는 12 경험치를 고스란히 챙겼고 새로운 칭호이 방랑하는 용의 알력 눈에 보너스 경험치까지 얻게 됐죠. 적을 해치우면 자신이 정말로 진화한다는 것을 깨달은 알은 이곳이 제대로 된 RPG 세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이제 레벨 5에 란이라는 용의 알이 되어 다음 진화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최대 레벨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자 진화 트리가 나타났는데 두 가지 변신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D랭크 아기용과 D랭크 푸티드래곤이었죠. 푸티드래곤은 난쟁이 용의 일종으로 보통 용보다 크기는 작지만 모험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뜨거운 화염브레스 내뿜습니다. 반면에 아기용은 살이 아주 부드러워 최고의 진미로 여겨지는 아주 맛있는 사냥감이었죠. 제대로 말이죠. 이 종은 송곳니가 너무 작아서 실전에는 약하지만 장점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여러 강력한 드래곤이 될 수 있죠. 물론 대부분은 크기 조정이 모험가들에게 전부 먹히진 않냐. 새끼용에 대한 이 맛깔나는 설명을 줬고 알은 안전하게 소룡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두 개의 마법의 손이 나타나 알껍데기를 만지며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니 더 높은 곳을 목표로 강하게 성장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시스템은 길잡이 콜센터 스킬이 레벨 2로 상승했다고 알렸습니다. 목소리가 사라지자 알은 방금 들은 말을 곱씹었습니다. 소룡이 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이 시련을 통과한다면 새끼용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을 것이 분명했죠. 그런 생각과 함께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알이 깨지며 새로운 종족 새끼용이 탄생했습니다.
그러자 시스템은 레벨 1의 새로운 징후 욕망의 잣이다 부여했다고 알렸는데 이는 레벨 5 미만의 모든 저항 스틸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불개의 용비내과 젖비린내 나는 브레스 같은 기술도 얻었습니다. 상대창을 확인하니 모든 스탯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HP와 MP는 진화 후에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는 여전히 잠을 자야 회복된다는 의미였죠. 마지막으로 아기용은 대식가 마법벌레에게 두둑한 경험치를 바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 접어두고 작은 괴물은 벌레의 시체를 보자마자 극심한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벌레는 징그럽게 생겼지만 용의 본능이 울부짖었습니다. 이 날개 달린 생물에게 다음 시련을 위한 힘을 되찾기 위한 먹이를 전부 먹어치우라고 재촉이죠. 그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기용은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희생자의 사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어쨌든 그의 말에 따르면 단백질이 없으면 클 수 없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기용은 자신의 증조 이름값이라도 하듯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나무 위에서 깨어났을 때 잠시 동안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면 자신의 발 대신 사람의 손이 보이고 전생으로 돌아간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가혹한 현실이 덮쳤고 그는 이 괴상한 세계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확실해 보이는 결론은 어떤 영문인지는 몰라도 그가 다른 우주로 환생해서 RPG 게임 속에서 아기 용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다시 생각해보니 이 용은 자신 예전엔 누구였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인간이었다는 느낌만 있을 뿐 마치 기억이 저 식탐 많은 마법배를 깨끗하게 갉아먹힌 것 같았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주위를 둘러보니 그 도마뱀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네. 몇 마리의 식탐 많은 마법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레벨업을 한 그는 더 이상 이런 장목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망설임 없이 무리에게 먼저 공격을 가해 한 마리씩 찢어발기고 경험치를 충분히 모아 아기용 형태에서 레벨 3에 도달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아직 젖비린내 나는 브레스, 그러니까 아직 미숙하지만 불을 내뿜을 수 있는 전투 능력을 월등히 높여주는 화염계알 스킬을 얻게 되어 아표에 레범 노가다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워졌습니다. 바로 그 전투에서 쓰러뜨린 적의 수가 워낙 많았던 덕분에 아기용은 천지를 뒤흔드는 펀치 같은 다른 스킬들도 무려 레벨 15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벌레들을 깨끗이 처리하고 나자 그의 배는 다시 꼬르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곤충은 싼더미처럼 있었지만 이번에 이 용은 다른 맛을 원했고 이내 나무 밑동 근처에서 버섯무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버섯들을 먹어치운 후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지독한 식중독뿐이었습니다. 독 때문에 정신없이 토해냈죠.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버섯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걸요. 그래도 이 똑똑한 꼬마는 독 저항 신체 스킬을 얻게 됩니다. 사고뭉치 칭호가 벌써 아들 3까지 올랐지만요. 그 후 아기용은 금방 깨닫습니다. 벌레 따위에게만 의지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버섯 때문에 호되게 당한 뒤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나설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뭔가 고기가 더 많은 녀석으로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아기용은 식탐 많은 회색 늑대 한 마리와 마주칩니다. 레벨 6의 능력치는 자기보다도 약했죠. 녀석은 곧바로 이 늑대를 사냥하는데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인상적인 속도를 뽐내며 늑대에게 접근해 불로 구워버립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되자 자신의 불로 사냥단에 향긋한 통구이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는 의도치 않게 이 야생세계에서 녀석의 요리 스킬을 높여주었습니다. 구운 고기 한 점을 뜯어 맛을 본 녀석은 이제 바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용은 식탐 많은 회색 늑대를 사냥해서 구워 먹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됩니다. 마침내 레벨 20을 달성했다. 다음 진화를 위해서는 레벨 25가 필요했습니다. 아기용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레벨업 속도가 점점 거북이처럼 느려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도 하도 많이 구워서 이제는 거의 프로 고기 굽기 장인이에요. 될 지경이었죠. 즉, 녀석은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들리는 것이라고는 시스템 안내 목소리뿐이라 정말 짜증이 났죠. 그 목소리는 이 낯선 세계에서 녀석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그 목소리를 친구라고 여기기엔 한참 멀었지만요. 그러고 보니 아기용은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게 됩니다. 비록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게 사람의 목소리라는 걸 깨닫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시간을 때울 겸 녀석은 나무 뒤에 심어 가까이 다가갔고 망토와 갑옷을 입은 3명의 인간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중세 판타지 세계에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죠.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녀석은 자신이 이제 용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할 수 있는 존재인데도 자기가 충분히 귀여워서 모습을 드러내도 집단 공격을 당하지 않을 거라 착각한 거죠. 아기용은 저 3명의 상태를 확인해봅니다. 레벨은 각각 11, 14, 그리고 6으로 용보다 강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점은 수적 우위에 있었지만요. 어찌됐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 들뜬 나머지 아기용은 공식적으로 친구되기 작전을 개시하고 자신의 모든 매력을 동원해 모험가들의 환심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녀석은 앞에 있는 남자의 얼굴에 떠오른 사악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응할 틈도 없이 녀석은 복부에 치명적인 검격을 그대로 가다 커다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아기용은 자신이 아주 순하고 누구도 해칠 생각이 없다고 필사적으로 회념했지만 그 진심에 대한 대답을 일행 중 마법사가 날린 찌릿한 전기 충격이었고 그 바람에 온몸이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호되게 당한 덕분에 마법 면역 계열 스킬을 시프트하려 했지만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아기용은 이제 죽음의 문턱에 한 마리 들여놓은 셈이었습니다. 적의 발소리다 가까워지는 것을 들으며 녀석은 인간이 몬스터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순진함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기프로 발버둥 쳤건만 재신이 자초한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으로서의 생은 이걸로 끝인가 봅니다. 탈출하려는 마지막 발악으로 아기용은 단념하지 않고
어이없게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모든 노력이 무의미했죠. 바로 그 전사 녀석이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던 순간 3인조 중 레벨 6의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 검 앞을 막아서며 이 학살을 멈추려 했습니다. 그녀가 뭐라 중얼거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행동을 보니 분명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죠. 그 후 바로 이 여자가 마법으로 아기용을 치유해 주었고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괜찮냐고 묻는 것만 같았죠. 죽을 만큼 아팠잖아. 그녀의 미소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아기용은 바로 상태창을 열어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 모레니아 흑 속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력이 거의 바닥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끈질기게 그를 치료해주었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친절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시기적절한 도움 덕분에 아기용의 몸은 서서히 마비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어야만 그녀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 아기용은 상처가 다 나았음에도 아직 죽어가는 척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결과 시스템으로부터 프로 거짓말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는 소녀의 말을 이해했다고 착각했지만 곧 신비한 외국어 스킬을 얻게 되었죠. 레벨이 오를수록 인간의 말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스킬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생명체에 소름 끼치는 소리가 깊은 숲 전체에 울려 퍼졌고 멀리 서 있던 두 남자가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서둘러 도우러 달려갔지만 아기용이 재빨리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보다 강한 두 남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아기용은 확신했습니다. 이 소녀가 뛰어들었다간 순식간에 죽어버릴 거라고요. 특히 그녀에게 마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이죠.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손을 뿌리치고 동료들을 향해 계속 달려갔습니다. 한편 아직 완치가 안 돼서 꼬마 드래곤의 몸은 가벼운 마비 증상이 남아 빈척하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썼고 바로 그 소녀를 구하고 싶다는 갈망이 마비를 이겨내고 뒤쫓아갈 힘을 주었죠. 소리가 난 곳에 막 도착하자마자 그는 C급 스톤 드래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체력은 무려 197에다 하는 어마어마한 녀석이었죠. 그 거대한 괴물 주위에는 마리아와 다른 일행들이 정신을 잃은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스톤 드래곤은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꼬마 드래곤을 덮쳤습니다. 신들린 점프 덕분에 꼬마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덤불 속에 숨은 그는 인간과 협력하며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종족이 왜 드워프 드래곤이야 불리는지 의아했죠. 집채만한 덩치를 가졌는데도 말이죠. 그때 그는 마리아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지만 적이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은인이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꼬마는 달려나갔지만 중간에 비겁한 생각들이 도망치라고 부추겼습니다. 갑자기 머릿속 안내방송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자신에게 그런 거대한 생물을 쓰러뜨릴 허위를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금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버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각오로 꼬마는 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놈의 꼬리가 채찍처럼 날아오자 그는 몸을 굴리는 기술을 선보이며 회피의 신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심지어 그 기술로 상대의 머리에 한 방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땅에 착지했을 때 그는 파티의 마법사는 이미 죽었지만 전사는 아직 숨이 붙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직 사람들을 구할 기회가 있다는 생각에 꼬마는 계속해서 구르기 기술로 적을 교란했습니다. 알 속에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연습한 덕분에 너는 이 기술에 통달했어. 하지만 너의 목적은 괴물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유인하는 것이었지. 녀석을 다른 곳으로 보낸 뒤 다시 돌아와 모두를 구하려는 속셈이었어. 하지만 돌 드래곤이 갑자기 땅을 내리찍으며 흙먼지가 자욱한 지진을 일으켰어. 그 충격에 꼬마 용은 날아가 버렸고 이 괴물이 광역 공격까지 할 줄은 몰랐기에 큰 충격을 받았지. 그래서 더 이상 피하는 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꼬마는 그대로 적에게 뛰어들어 불타오르는 강력한 주먹을 날렸어. 하지만 적은 스스로 회복하며 자신이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증명했지. 그럼에도 꼬마 용은 이 기회를 틈타 마리아를 어깨에 메고 재빨리 도망칠 길을 찾았어. 그 순간 그는 아직 살아있는 남자를 힐끗 쳐다봤지만 둘 다 구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어쩔 수 없이 소녀를 먼저 데려가기로 했어. 마리아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동안 꼬마 용은 그녀의 피가 계속 흐르며 점점 과다출혈 상태가 되어간다는 걸 깨달았지. 절박한 마음에 치료 주문에 외워보려 했지만 이내 자신이 헛된 상상에 의존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 마리아가 왔던 방향에 추적하며 은신처를 찾기 시작했지. 사람 냄새를 확인한 뒤 그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굶주린 회색 늑대 무리에게 포위당했을 때는 속도를 2배로 높여야만 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꼬가 용은 소녀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어. 몇 분 후 마리아가 서서히 눈을 떴을 때 꼬마 용이 홀로 늑대 무리와 맞서 싸우는 모습이 보였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주 용감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그녀는 너무 지친 나머지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지. 밤이 깊어질 무렵 엄청난 노력 끝에 승리한 꼬마 용은 다시 마리아를 어깨에 맨 탈출을 이어갔어. 하지만 그의 몸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 다행히도 쓰러지기 직전에 꼬마 용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어. 인간들의 마을로 가서 울부짖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그가 무엇을 외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진짜 괴물에게서 나오는 무서운 으르렁거진간 들었을 뿐입니다. 소리를 들은 남자들은 농기구를 들고 나와 스스로를 지키려 했고 심지어 어떤 자는 창을 던져 아기용의 다리에 박아버렸습니다. 불쌍한 생명체는 고통을 참으며 어깨에 맨 마리아를 꽉 붙잡고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행히도 한 남자가 그 괴물이 업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것을 알아보고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말로 소통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하자 아기용은 소녀를 땅에 내려놓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마리아의 상태를 확인했고 상처가 너무 심각해서 마리아를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편 깊은 숲속에 홀로 남겨진 아기움은 소녀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최소한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창에 찔린 상처 때문에 다리가 욱신거렸지만도 바로 그때 그는 뼈아픈 교훈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용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인간의 눈에는 그저 괴물일 뿐이라는 것을요. 위로의 보상처럼 안내 시스템은 그에게 꼬마 영웅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마을의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는 긴 잠에서 깨어났고 곁에 있는 마리에를 발견했습니다. 이 엘프 아가씨는 마리아를 이곳으로 데려와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고위 백마법까지 써야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마리아는 이틀 내내 혼수 상태였는데 이는 상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누가 자신을 마을로 데려왔는지 물으려 하죠. 마리엘은 자기가 전에도 말했듯이 인간들은 그 도스 영감에게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잔소리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마리아는 동료들의 암들에 물었고 엘프 친구는 그랜트라 헛된 희망을 품다가 결국 죽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숲에서 발견되었는데 듣자 하니 엄청나게 무거운 연날 짓눌려 납작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도영감이 또다시 돌드래곤에게 덤비는 멍청한 짓을 했다고 말했죠. 어쨌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찾지 못했지만 현장을 보면 아나도 잡아먹힌 것 같았어요.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한 마리아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도스를 설득해서 돌려보내지 못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한편 마리엘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특히 도영감의 그 고집불분에 남의 말은 절대 안 듣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 남자에게 존경하는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마을 근처에 나타나는 몬스터들과 맞서 싸울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섰다는 점이었고 그 때문에 아이들에게 큰 영향에 미쳤죠.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숲으로 들어가던 날 마리아는 도 영감이 술집에서 어떤 남자와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남자가 도 영감에게 지난번에는 꽁문이 빠지게 도망쳤으면서 돌드래곤을 쓰러뜨릴 실력은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자존심이 상한 그 모험녀는 그건 10년 전 이야기라며 지금은 그 괴물을 확실히 끝장낼 수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일에 집착하게 된 그는 그랜트와 마리아를 이 미친 드래곤 사냥이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마리엘이 이 여정을 허락했다고 했죠. 마리아는 엘프 아가씨가 만약 도 영감이 돌드래곤과 맞설 생각이라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상기시켰지만요. 하지만 도스는 감정에 호소하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그랜트는 어쨌든 갈 것이며 만약 그녀가 함께 가지 않으면 둘 다 목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친구들이 걱정된 마리아는 또 영감이 상황이 위험해지면 후퇴하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동행에 동의했습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마리엘은 도스 영감이 목숨을 잃은 건 순전히 그의 엄청난 자만심 때문이라고 단언했어요. 한편 엘프 아가씨는 마리아가 목숨을 부지한 것을 축하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비록 상처가 너무 심해서 곧 노그아웃할 것처럼 보였지만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혹시 누가 자기를 업고 온 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엘프는 태연하게 그녀가 마을 바로 근처에서 웬 괴물에게 공격당했다고 대답할 뿐이었죠. 극심한 혼란 속에서 마리아는 기억을 쥐어잡으려 했지만 기억나는 건 바위 드래곤에게 걷어차여 정신을 잃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제 발로 마을까지 걸어온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한 불가능한 임무였죠. 하지만 마리엘은 그게 유일한 가설이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밤 모험가 3인방 말고는 깊은 숲속으로 감히 발을 들인 마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실 엘프가 아는 바로는 마리아는 마을 입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됐고 하마터면 괴물에게 잡아먹힐 뻔했어요. 다행히 그레고리 영감이 나서서 그 생명체를 미어태 도망치게 만들었죠.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마리엘은 친구가 너무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인 기억 상실에 걸렸다고 믿었어요. 기억을 더듬어보려 했었지만 소녀의 머릿속에는 아기 드래곤 한 마리가 7마리의 늑대와 치열하게 싸우는 희미한 이미지만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공격했던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며 물어봤죠. 하지만 엘프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녀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거든요. 주인공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꼬마 영웅도 막 잠에서 깨어났는데 체력바가 가시 가득 찬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전의 치명상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생각해보니 결국 이건 드래곤이라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네요. 보통 인간이었다면 저런 공격을 맞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을 테니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됐을지 걱정된 아기 드래곤은 그녀가 무사한지 궁금했습니다. 소녀를 구하긴 했지만 아기 드래곤은 자신 그 거대한 바위 괴물에게 주식하지 뻔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진화 후에 레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준은 아직 그 거인과 맞붙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만약 그에게 더 압도적인 힘이 있었다면 상황은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그 때문에 아기 드래곤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 강해져야 한다는 불타는 갈망이 끌어올랐습니다. 그 결심을 실현하기 위해 아기 드래곤은 아주 교활한 전술을 사용해 식탐 많은 마법벌레 떼를 한 것으로 모아 경험치를 파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벌레 한 마리를 나뭇가지에 내다 이 불쌍한 생명체가 동료를 부르는 스킬을 쓰도록 강요했죠. 이를 통해 지원군이 나타날 위치를 정확히 통제하여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함정에 만들어냈습니다. 이 대담한 아이디어 덕분에 아기 드래곤은 시스템으로부터 죄악의 길이라는 칭호를 하사가 받는데 솔직히 그다지 마음에 드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녀석은 자신이 막 만들어낸 이 좋은 기회를 낭비할 수 없었기에 곧장 괴물 무리를 처리하러 돌진했습니다. 친구를 구하러 온 벌레들에 의해 약간 감탄하긴 했지만 아기 드래곤은 결국 그들을 모두 구워버리고 성공적으로 레벨 25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다음 진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었고 엄청난 흥분 속에서 선택지들을 마주했습니다.
미니 드래곤, 미니 엔젤 드래곤, 아기 드래곤, 대리석 아기 드래곤, 그리고 역병용이었죠. 혼란스러운 와중에 녀석이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마지막 이름이 끔찍하게 사악하고 어둡게 들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족 간의 차이점 말이죠. 예를 들어 새끼와 미니 또는 아이와 작은 같은 것들이 대체 뭐가 다른 건지 말입니다. 다행히도 안 센터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었죠. 작은 용이 된다는 것은 몸집이 작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작은 용은 레벨업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다른 새끼용들에 비해 스탯이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맵에서 완전히 밀린다는 것이었죠. 요약하자면 작은 용은 지름길과 같아서 시작은 강력하지만 금방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면 아이용이나 새끼용은 장기적인 길이죠. 처음에는 가장 약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압도적으로 강해집니다. 안내센터는 덧붙여 새끼 계열이 아이 계열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니 계열은 진화 분기는 많지 않지만 어느 쪽이든 고품질의 정예라는 것이 보장되었죠. 마지막으로 아기용이 역병 계열의 의미에 대해 묻자 시스템은 침묵을 지졌고 녀석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머리를 쥐어뜯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용은 5가지 선택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요청했고 안내센터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미니 드래곤은 작은 용 계열처럼 몸집은 작지만 거북이처럼 성장이 느리고 진화의 길도 적었습니다. 그 대신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면 더 멀리 진화할 수 있었죠. 아기용은 미래가 너무 암담해 보여 이 선택지를 즉시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미니 천사 드래곤 또는 보조 영혼이라고도 불리는 종족으로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바칩니다. 백마법에는 능숙하지만 실전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이 선택지를 고민하며 아기용은 자신이 전투에서 약한 것은 싫었지만 마리아처럼 회복 스킬을 갖고 싶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 새끼용은 가장 자연스러운 진화 단계로 물리적인 능력을 대폭 강화시켜줍니다. 너의 현재 클래스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길이야. 마블 베이비 드래곤으로 진화하는 거지. 이들은 피부에 물방울 무늬가 있는 도령령이 개체로 동족보다 훨씬 풍부한 마력을 지녔어. 아기, 용도 이 방법이 꽤 마다됐어. 장기적으로 마법이 강하다는 게 꽤 그럴싸하게 들렸고 게다가 돌연변이라는 타이틀도 아주 위험 있어 보였거든. 마지막은 역병용이야. 사방에 재앙을 부리는 사악한 악마룡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지. 단명한다는 오명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어. 비록 고독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말이야. 설명이 끝나자 아기용은 귀를 막으려고 했어. 듣기만 해도 징그러운 이 종족에겐 더 이상 미련이 없었거든. 하지만 우연히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듣게 됐지. 이게 바로 마을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 더는 누군가에게 창문, 허벅지를 꿰뚫릴 걱정 없이 말이야. 그 순간부터 녀석은 모든 것을 저울질하기 시작함은 고통스러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어. 역병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란 건 누구나 알지. 안내센터에서 경고했던 그대로야.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끔찍한 생각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가 너무 걱정됐고 인간이 되어 청렴하고 착한 삶을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 친구들 곁에서 말이야. 그는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냥 월나대로 돌아오면 된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 그런 생각으로 아기용은 모든 걸 걸기로 결심했지. 역병용이 되기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변신 직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이 불쌍한 생명체는 새파랗게 질리며 후회하기 시작했어. 외형이 진짜 대마왕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지. 그 후 녀석은 시스템은 능력치 확인 능력이 업그레이드되어 자신이 가진 기술들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게다가 시스템 자체도 레벨 2로 올랐고 역병용은 비행과 용빈을 가로 같은 스킬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기 기술은 독리로 진화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힘이 생겨나 어린 용은 그걸 받아들이느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재앙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악역 칭호도 레벨 2로 오르자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진심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용은 모든 걸 확인해봤지만 인간으로 변하는 능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그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그것에 대해 시스템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시스템은 현재 레벨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에 대해 한참 동안 괴로워하며 고민한 후 역병용은 모든 것을 종합해보며 도대체 이 시스템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스템이 대답을 거부하자 어린 용은 용 비늘가루 스킬머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그가 날갯짓을 하면 이덕 안개가 퍼져나가 주위의 모든 것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레벨이 되면 그 위를 날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라 하나를 통째로 중독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린 용이 날갯짓을 한번 해보자 근처에 있던 꽃 한 송이가 집 시들어버렸고 그는 자신이 걸어다니는 생화한 무기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전염성 독브레스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는데 기본적으로 병원균으로 가득 찬 지독한 입찜에 적의 얼굴에 내뿜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전염성이 극도로 강해서 과거의 문명 하나를 통째로 지워버린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점점 더 두려워하며 제가 이 이야기의 악역이라는 사실에 환생한 소녀는 물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칭호짐에 제대로 된 게 있는지 말이죠. 시스템은 첫 번째 칭호인 꼬마 영웅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칭호는 작은 용기와 친절을 보여준 자에게 주어지며 언젠가 더 높은 등급의 영웅이 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칭호는 일부 무기의 공격력을 소폭 상승시키고 드래곤의 진화 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은 이 칭호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 사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아기 드래곤은 악당 칭호에 대해 물었습니다. 시스템은 이 칭호가 잔혹한 악마, 즉 피해감과 뼈의 선에 감기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단두대로 보냈는지 세며 희열에 찬 웃음을 터뜨리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칭호는 어둠 계열의 힘을 약간 증가시키고 백마법 습득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만들며 회복 속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드래곤의 진화 방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한번 패닉에 빠진 역병룡은 땅에 쓰러져 몸부림치며 방금 인생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기 드래곤이 새로운 외모 때문에 우울해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마리아와 마리엘이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보호 석주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석주들은 영토 주위에 결계를 찾아 몬스터를 막는 임무를 띠고 있었죠. 사실 이 결계는 일종의 부적으로 몬스터들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어 그들이 스스로 의욕을 잃고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철 같은 에이지나 명확한 목표를 가진 몬스터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리아는 과연 그 작은 생명체가 정말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쨌든 그 생명체가 갑자기 결계가 뚫렸으니 마리엘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음 돌기둥으로 가서 엘프가 강화 마법을 펼치려 했죠. 바로 그때 마리아는 자기가 숲속의 그 새끼용에게 목숨을 구원받았다는 강렬한 느낌이 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엘프는 짓궂게 인간 친구가 마물에게 연애 감정이라도 생긴 거냐고 묻고 마리아는 담아마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해야 했죠. 그 후 엘프 친구는 마물이 다른 생물을 사냥하는 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강해진다고 설명해줍니다. 각 종족마다 고유의 최대 레벨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마물이 이 한계에 도달하면 랭크업을 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며 점점 더 압도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마물의 본질 그렇게 상세하게 알아낼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마리엘은 친구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미 11년 전에 마리아에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때 그녀는 겨우 5살이었고 키가 너무 작아서 목이 아프도록 올려다봐야 엘프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마치 키 작다고 놀림받은 개드늑은 마리엘은 당장이라도 친구에게 주먹으로 애정을 표현할 것 같은 얼굴로 마리아를 쳐다봅니다. 그 이야기는 제쳐두고 그녀는 가끔씩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일종의 안내 시스템 같은 것에 접속할 능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마물계대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인류를 이끄는 책임을 진 성녀나 영웅들은 이 주제에 대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모든 생물은 오직 힘만을 갈망하며 그로 인해 점점 더 흉토하고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용이 마리아를 구해준 건 사실이지만 엘프인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그 송곳니와 발톱이 다시 인간을 향해 돌아올 거라고요. 왜냐하면 마물은 결국 자기 자신의 본능을 비추는 거우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고작 사육기계에 불과한 생물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거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결국 마물과 인간의 공존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일 뿐입니다. 주인공 이야기로 돌아와서 역병룡은 자신이 이야기의 최종 보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도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미친 듯이 레벨업을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죠. 마치 이세계물처럼 잔혹한 대마왕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는 인간화 기술을 배워서 마리아의 마을에 담당하게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기용은 이 난처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경험치 사냥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찌나 운이 없는지 지독한 불운이 그를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숲속을 유유히 거니던 중 불쌍한 아기용은 갑자기 빽빽하게 얽힌 거미쥐와 단단히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용의 발을 묶을 만큼 거미줄이 튼튼하다면 그 주인 역시 보통 녀석이 아닐 겁니다. 이번 경우에는 거대한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 D급의 힘으로 저녁 식사를 포장하 준비를 하고 있었죠. 몸이 묶인 것도 모자라 아기용은 그런 강적을 쓰러뜨릴 실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미줄을 한 번 더 갖자 고치가 되기 싫으면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녀석은 자신을 향해 있는 거미의 엉덩이에 대고 아직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브레스를 내뿜었습니다. 거미. 하지만 녀석을 감싸고 있던 거미줄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고 녀석은 어쩔 수 없이 불을 끄기 위해 땅바닥을 구르는 비기를 시전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화염내성 계열 스킬을 습득하게 되었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거미는 마침 화상 상태에 거여 용의 물리 공격에 취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즉시 날개 달린 생물은 마비 독침을 한 방 더 상대에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거미의 체력반은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었죠. 이 사실은 아기 용에게 지금 놈을 죽이는 것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녀석은 거미가 마비된 틈을 타 최대한 빨리 도망치기 위해 냅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 나쁘게도 거미는 마비 상태를 풀어버리고 도망자를 맹렬한 속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역병용은 방금 비행 스킬을 얻었다는 것을 기약해냈습니다. 그래서 녀석은 뛰어올라 온 힘을 다해 날개짓하며 영원히 이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젠장할 이유에선지 녀석은 아직 제대로 날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땅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뒹굴어야 했습니다. 10분 후 추격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기용, 거미가 지쳐 나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에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다행히도 녀석은 구르기 스킬을 3레벨까지 올려 도망 속도를 못 깨고 도망의 성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 비겁해 보이는 칭호에 좀 열받긴 했지만 아기, 도마뱀은 오래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아찔한 절벽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쏜살 같은 속도로 달리던 탓에 녀석은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도 없었고 자신의 비행 능력이 아직 형편없다는 것도 방금 막 확인한 참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일한 선택지는 최대한 빨리 굴러서 역사적인 점프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반대편으로 건너가길 바라며 녀석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멋진 점프력으로 공중에 떠있는 동안 역병용은 날개를 활짝 펴고 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절벽 반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본 그는 작지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거미가 절벽을 건너기 위해 거미줄로 다리를 놓고 있었던 겁니다. 녀석은 지체 없이 뛰어내려 그의 눈앞에 나타나 다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인 건 아기용이 구르기 스킬이 레벨 4로 올랐다는 점입니다. 도망치는 길에 먹보 회색 늑대 한 마리가 어리둥절하게 나타났다가 그에게 탱크처럼 깔려버렸고 경험치 20점을 안겨주었습니다. 방랑하는 용의 알이라는 칭호 덕분에 보너스 12점을 추가로 발견. 이래서 곧바로 레벨 3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늑대만이 용가리 로드롤러에 깔려 뭉개진 유일한 희생자는 아니었습니다.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날아가 버렸고 덕분에 그는 레벨 8까지 올라 지금까지 도망쳐야만 했던 그 녀석과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큰 걸 얻는다는 심정으로 역병의 용은 거미 쪽으로 획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술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중에는 쌍독이라는 이름의 스킬이 있었는데 그는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쨌든 작전은 여전히 적비린내 나는 브레스를 전력으로 내뿜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미는 갑자기 두 가지 다른 색의 연기에 내뿜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쌍독 기술인 듯했습니다. 저항력 덕분에 아기용은 아직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 물질에 너무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야 했습니다. 거미는 그가 기절하기를 기다렸다가 달려들어 마무리하려는 게 분명했지만 그에게 저항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아기용은 아주 기막힌 카운터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죽은 척해서 적을 가까이 유인하는 것이었죠. 온 마음을 다해 열연을 펼친 후 아기용은 이 계획이 실패하면 자신이 광매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상대는 미끼를 물었고 얼굴에 화염 브레스를 정통으로 맞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활활 불타는 몸으로 녀석은 치명적인 꼬리찌기까지 맞았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게 전투를 마무리했습니다. 더 강해졌죠. 이 승리로 역병용은 레벨 14로 올랐는데 이건 녀석에게 있어 엄청난 도약이었습니다. 게다가 불뿜기 스킬도 3레벨이 되었고 전투에서 꼬리를 사용한 덕분에 드래곤 테일 스킬도 얻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마용은 여전히 인간으로 변할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안내는 거기서 알림을 끝내버리고는 녀석을 허탈하게 내버려뒀습니다. 버려졌다는 생각에 짜증이 난 꼬마 도마뱀은 방금 자신이 해치운 늑대의 시체를 들고 하룻밤 묵을 은신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은 끝에 녀석은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는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쳐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녀석은 이 동굴을 오늘의 보금자리로 삼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구운 고기를 엄청 좋아하긴 했지만 꼬마용은 맛이 여전히 좀 별로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찾았던 열매를 고기 위에 짜보기로 했죠. 후추처럼 톡 쓰는 향이 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 음식의 풍미가 확실히 100% 향상되었습니다. 꼬마용은 자신이 식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위해 비법을 찾아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침 이 동굴이 비어 있었기에 이 꼬마 괴물은 다른 누구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녀석은 그 붉은 열매를 더 찾으러 다니는 동안 이곳을 거점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 동굴은 너무 축축하고 끈적거려서 과일을 보관하기에는 좋지 않았기에 밖에 내다 말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단지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인데 꼬마용은 엉망진창 요리의 시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이 때문에 마치 자신의 사생활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리얼리티쇼에 참가한과 같은 기분이 들었죠. 마침내 고기로 배를 채운 후 꼬마 람문 요리 실력으로 저 마을에서 유명해지면 정말 멋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이 요리에 그다지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간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 우선 네가 그들 무리에 속여 들어갈 수는 없지. 용의 몸을 하고 있는 한은 말이야. 말에 적어도 새끼용일 때는 좀 귀여운 구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날카로운 송곳니에다 흉악해 보이는 눈까지 이제는 마리아조차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절망에 빠진 역병용은 인간으로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지. 지금까지는 인류의 악역 역할에 갇혀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한편 마을의 한 술집에서는 마리아 하이노세가 B씨에게 목격되었는데 그가 근처 연못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였지. 어째서인지 낚시를 하던 어느 순간 도새는 그저 조용히 그를 지나쳐가면서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덤불 속으로 사라져버렸대. 이 이야기를 들은 B씨의 친구들은 모두 그가 허풍했단다고 생각했어. 매일같이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하지만 늙은 어그는 자기가 잘못 본 게 아니라고 모든 게 아주 선명했다고 주장했지. 소녀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챈 테이블의 한 남자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조언했어.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만 대답하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자리를 떴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녀는 마리엘에게 도새를 차지어 숲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지만 엘프는 위험하다며 거세게 반대했어. 게다가 만약 그 도새 영감이 정말 살아있다면 진작에 마을로 돌아가실 거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수색대를 꾸리자고 제안했지만 촌장님은 더 이상 누구의 목숨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 한편 친구가 너무나도 절망스러워하는 걸 본 엘프는 무언가 길게 이 사건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약속했어. 다음날 배불리 먹고 푹 찬 역병용은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지. 인간화 스킬을 얻을 때까지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호숫가에서 세수를 한 뒤 그는 물가에서 무언가 기이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마치 슬라임 같은 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생물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려고 하자 꼬마 용의 머리가 망치로 내려치는 듯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상태 확인 스킬이 레벨 3에서 4로 올랐지만 꼬마 용은 여전히 저 젤리 형태의 마물의 속성을 꿰뚫어 볼 수는 없었습니다.